자, 배임죄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버스를 임의 처분한 사건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 쳐보시고요. 자, 사실관계 봅니다. 갑은 A 회사로부터 버스 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대출받았다는 것이 금전채무죠. 자,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갑은 위 버스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 임의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의 논리인데, 자 보세요. 버스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주채무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출금까지 같이 처분된 게 아니죠. 버스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는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버스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다른 담보가 있으면, 다른 동산이든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시 담보를 다시 재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전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겁니다. 사기죄 형량이 배임죄보다 더 세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타인 사무처리자로 가서 배임죄로 성립되었다는 논리였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 주채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주채무 살아있기 때문에 버스를 동산에 설정하든 부동산에 설정하든 그걸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주채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배임죄로 가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검사는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배임죄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결 요지 가보시죠. 자, 다음 1번도 보시게 되면 이 금전채무 나와 있죠. 금전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밑에 그 채무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급부 의무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 사무인 것이지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이 검은색, 진한색부터가 이제 시험문제인 거예요. 자, 따라서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에다 세무 쳐보세요. 자,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아요. 이 사례에서는 동산에 관련된 판례이긴 하지만 저 뒤에 가면 부동산에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면, 저당권이든 그 기타 다른 양도담보도 나옵니다. 양도담보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이든 기타 다른 담보권을 설정했던 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역시 이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자, 채무자가 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죠. 자, 됐죠? 꺽쇠 2번 가보게 되면, 자,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 세무 쳐보시고, 그 밑에 동산 밑줄 보시고, 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역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배임죄가 되었다는 그 판결들을 전부 다 변경하겠다는 논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밑에 폐기된 판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오는데, 이 판례가 비록 폐기된 판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출제가 좀 되었었던 판례입니다. 1번도 한 번 출제가 되었고 2번도 두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과거는 전부 다 배임죄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배임죄가 안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혹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1번도 보시게 되면 여기 금융기간 나와 있죠. 금융기간. 그러면 돈을 금전 채무를 부담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자금을 대출받고 할 때 금전 채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공장 저당권이 설정된 이 공장기계를 양수한 자, 그 양수한 자가 이 공장기계를 임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배임죄가 된다고 했었는데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대출받았죠. 대출받았고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도 똑같아요. 그 다음도 크러셔 매각 사건도 별표 쳐보시고,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올라가 볼게요.
A 회사를 운영하던 갑은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쵸? 대출받았습니다. 금전채무입니다. 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크러셔라고 하는 이 기계적 기계, 큰 중장비의 양도담보를 설정했다. 근데 지 멋대로 이것을 매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동산에 설정하든 부동산에 설정하든 타인 사무 처리자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결론이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꺽쇠 2번을 가보시면 금전채무 나와 있죠? 그렇죠? 동산 밑줄 보시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세요. 그렇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근데 밑에 줄 보시게 되면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쵸? 똑같단 말이죠. 그 밑에도 이와 같은 법리는 그쵸?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에 대하여 역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밑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똑같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논리이고 역시 동산이 아닌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지 멋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또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동산이죠. 여기도 주식에 대해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지 멋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인 여기 보시게 되면 동산, 주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부동산도 나온다니까요. 부동산도.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키워드가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금전채무야. 여기 금전채무 나와 있죠. 여기 대출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무 쳐보시고요. 여기다가 색깔 여기도 색깔입니다. 여기도 금융기관 색깔, 여기 대출 색깔, 여기 금전채무 색깔, 그렇죠? 이런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3번도 보시면 대출 나와 있죠? 대출 세무 치시고 파란색으로 동산 나와 있지? 똑같아요. 여기 동산이죠? 그랬을 때 여기 대출 색깔 그러면 전부 다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됐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자, 이 판례도 전부 다 최신 판례입니다. 전부 다 최근에 전부 다 A급으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고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아니 여기 안 했네요. 그쵸? 여기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 꺽쇠 1번 안 했어요. 꺽쇠 1번 볼게요. 자,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라 하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려면 통상계약에서 이 대립관계를 넘어섰을 때 이것이 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이런 논리죠. 넘어섰을 때 이것이 타인 사무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통상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밑에 상대방의 계약상 권리의 만족, 그쵸? 채권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계약 이행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 갖고서는 타인 사무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섰을 때만 통상계약 관계를 넘어섰을 때만 타인 사무가 되는 것이지 넘어서지 않았을 때는 통상계약 관계에 있다든지 보소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사무가 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요거까지 덤으로 같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여기 읽었죠? 방금 꺽쇠 1번은 읽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사실관계. 아니지, 사실관계 보기 전에 여기 밑에 폐기된 판례. 이 폐기된 판례라고 하는 것은 자, 맨 위에 각주에서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2번. 이 폐기된 판례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똑같아요. 논리가. 여기도 금전채무죠. 금전채무였고, 여기도 동그라미 2번에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신용장 대금 변제기 전에 여기도 대금입니다. 대금 금전채무입니다. 이걸 이미 처분했다는 거예요. 즉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입 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거예요. 대출받고 그쵸? 돈을 빌려간 상태에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느냐? 과거는 배임죄가 된다 그랬는데 배임죄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전채무죠. 금전채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 주식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임의 처분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에 대해서 전매개정에 따라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동산을 임의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X, 이렇게 X, 이렇게 배임죄의 착수다. 배임죄 안 돼요. 안 되는 거로 협력할 의무가 없어요. 없는 거를 이렇게 다 바꾸셔야 돼요. 앞 페이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가보시면 배임죄가 된다는 것도 다 X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됐고, 자, 동산담보권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대출받았다 나와 있죠. 대출받았다. 대출 세무 쳐보세요. 자, 그 밑에 레이저 가공기 2대를 포함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동산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의 처분하였다. 똑같아요. 역시 대출금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뭐 동산 양도담보든 부동산 양도담보든 상관없어요. 다 안 돼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금전세무 색깔 여기 색깔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도 가보시게 되면 꺽쇠 2번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역시 똑같아요. 금전채무에서 금전세무 쳐보시고 여기 동산이죠. 동산이든 부동산이 상관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그렇죠? 타인 사무 처리자, 채권자의 사무 처리자 X. 그렇죠? 그 밑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다가 색깔 됐어요. 자, 부동산 판례는 저 뒤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저 뒤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럼 OX 판례 가볼게요. 자, 배임죄가 되는 판례이니까 빨간 펜 들어볼까요? 자, 1번 개주가 개원들로부터 개불입금을 모두 징수받게 되면 징수 동그라미 쳐보세요. 징수받게 되면 지정된 갯날에 개주가 개원들에게 개불입금을 나누어 주어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돼요. 근데 이 개주가 야반도주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이를 지정된 개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야반도주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원들에 대해서 배임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개불입금을 지급받아 왔단 말이죠. 그런데 개원이 개에 참석하여 개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그 말은 뭐지? 개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도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 비교되는 판례가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파괴됐잖아요. 파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개가 아니죠. 파괴된 후란 말입니다. 그렇죠? 파괴된 후라고 여기 보세요. 개가 파괴된 후에는 그치? 개불입금 청산 의무는 있을지언정 개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거야. 따라서 파괴된 후에 마치 개주가 개원들로부터 개가 존속하는 것인 양 이렇게 징수를 해왔다면 그쵸? 파괴됐는데 그쵸? 마치 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개 그립금을 징수받아왔다면 이것은 사기죄다. 사기죄. 사기친 것이지 이것은 배임죄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임 사기죄는 될 인정 가로 열고 배임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교되는 것도 2분 또 나와 있죠. 청산사무입니다. 청산사무. 여기 청산사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인 것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청산금에 해당되는 돈을 채권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파괴 후 그다음에 청산인 일대는 각각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논리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앞에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 그쵸?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성실하게 개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개원에게는 개불입금을 나눠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인데 기회를 박탈했다면 배임죄가 되는 논리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거 봅니다. 자, 공사 잔대금 확보조로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를 임치하여 왔다. 임치한 자는 서류 임치자는 뭐가 됩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 멋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이고요. 4번도 보시게 되면 1인 회사네요. 1인 회사. 1인 회사다. 자, 1인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위배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을 가하였죠. 손을 가하였다면 배임죄가 되는 논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 판례는 횡령죄도 있었어요. 그쵸? 횡령죄에서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그 회사 돈을 임의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논리였죠. 그쵸? 횡령죄가 되는 논리를 듣고 만약에 손을 가하게 되면 그건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횡령이 되기도 하고 만약 손을 가하게 되면 배임이 되기도 하고 손을 가했다는 말이 나오면 배임이 되는 거고 손을 가했다는 말이 없으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자,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그 토지 부합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목에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토지입니다. 토지단 말이에요. 토지. 그래서 이 토지 주인, 땅 주인이죠. 땅 주인. 땅 주인 A라는 땅 주인이 이 B라는 금융기관에게 대출 받았어요. 대출.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을 대출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B는 채권자가 되고 A는 채무자가 되죠. 근데 이 돈을 빌릴 때 토지에다가 뭘 했다?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설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나무라는 이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미친다. 근데 이 땅 주인이 이 토지에 설정된 이 부합물을 이렇게 임의로 처분한 거야. 임의 처분한다. 그쵸?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 A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이 수목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여기 수목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 수목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됐고, 제가 지금 여기 금전채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금전채무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금전채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례를 그렇게 들었긴 한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는 토지와 관련된 부합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부합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설치한 것이지 금전채무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판례 보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 변경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판례 번호 명시해놨어요. 이 판례 번호에 적시된 것만 폐기된 거지 판례 번호에 적시가 되지 않은 것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섣불리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OX 판례 같은 경우도 3번 판례든 이 5번 판례든 전부 다 살아있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어떤 수험생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에 거
팔라가 유사한데 이런 거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섣불리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밑에 거 볼까요? 가등기권자가 임무이배하여 변제기 전입니다. 전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채무자, 가등기권자는 이 권자란 말 붙잖아요. 권자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리고 설정자란 말이 붙으면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설정자란 말 나오면 채무자가 되고 가등기권이 붙어버리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저당권 하면 채권자지만 설정자 하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는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채무자 승낙 없이 지 멋대로 저 앞으로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고 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다. 그렇죠? 변제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임무이배하여 채무자 승낙 없이 처분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됐어요. 그쵸? 가등기가 설정됐다. 근데 그 채무자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아들로부터 채무자가 변제 공탁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자기 멋대로 임의적으로 피고인 앞으로 본득기를 해버렸어. 그랬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부동산에 지금 가등기 설정됐다고요. 즉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치? 이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에 이 사람이 채무자이고 채권자인데, 그치?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가등기 설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돈을 이렇게 빌려가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설정을 해놨는데 변제기가 왔어요. 다가와서 채무자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A가 채무자예요. B가 채권자예요. 자,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줬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빌려받을 때 부동산에다 이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등기권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변제기에 다다랐을 때 이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고 도망가는 거야. 왜 원금과 이자를 주는데 왜 이 사람이 도망갈까? 이 부동산 갖고 싶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변제기를 경유하면 안 되니까요. 변제기를 경유하면 안 되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가서 공탁했어.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한 거야.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법원에다 공탁금을 걸었다. 너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아버지,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원금과 이자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채권자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채권자 자기 앞으로 본등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 알겠죠?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 이런 논리죠. (8번) 볼게요. 자, 담보로 적용됐습니다. 역시 담보로 적용된 부동산에 금원을 차용하고서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역시 똑같이 변제 공탁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그쵸? 공탁금을 걸었잖아, 그치? 통지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 이 B가 법원에 공탁금을 받아간다니까요. 받아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가죠. 받아가면 빨리 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단시켜버려야 되는데 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경매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이게. 손을 쓰지 않는 바람에 경매가 그냥 진행된다니까요. 타인에게 경락이 되게 하였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채권자는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서 이 판례는 간혹 총론교재에 미필적 고의 할 때 거기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받으세요. 강론 오면 배임죄가 된다. 총론으로 가면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보죠. 자,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오다가 중도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그쵸? 또 동업약정기관이 경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동으로 취득한 회사 채취권, 이것은 공동으로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명예수탁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 소유 관계라는 거야. 그쵸? 따라서 이것을 자기가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이 배임죄가 된다. 다른 지분자들에게 있어서 배임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된다 하면 안 돼요. 공동 채취한 것은. 토속 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매입 수인에게 있어서 무슨 협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임무에 위배해서 자기 멋대로 타인에게 토속 채취권을 양도했다면, 그렇죠? 매도한 자가 협력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채취권을 팔아먹었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랬다면 매입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가업회사와 지금 가맹점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체결했으면 그 매도 매수 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 임무위배에서 다른 경쟁업체로 이렇게 가맹점을 임의로 전환해 주었다면 그 매수인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여기 임대기간 동안은 다른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종료될 때까지는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갑의 명의 용경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쉬운 판례입니다. 자, 13번 보죠. 자, 서면으로 증여 의사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증여할 때는요. 민법에 보면 증여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서면화해야 됩니다. 서면화하지 아니한 증여는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민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증여 의사 표시한 증여자는 밑에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서면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면이 강제화되는 거죠. 증여 표시한 것이 서면화되게 되면 이것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증여자는 타인 사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를 해주지 않고 서면화된 것을 증여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여기 이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무 처분하게 되었다면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서면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서면화하지 않았다면 설령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면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보시게 되면 꺽쇠 2번에 목장용지 중 2분의 1 지분을 갑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를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남기게 되면 이것이 바로 타인 사무처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증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증여를 안 했다는 거지.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갑에게 증여한다 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지금 농협 앞으로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에게 증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갑에게 증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서면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도 보시게 되면 서면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